원래 그 도시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죠. 특히 새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특히 도시가 해안 지역에 주로 자리를 처음에 잡게 되면서 그 갈매기가 처음에는 우점종들이었습니다. 도시에는 해안가를 따라서.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점점 팽창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둘기라는 새가 이제 점점 자리를 잡게 됐고, 한국에서는 이제 발전주의 도시화 또는 급격한 어떤 도시의 성장 과정 그 속에서 비둘기가 살기 좋은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먹이 활동이라든지 서식 활동이라든지 번식 활동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둘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성 이 두 가지가 크게 교합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이 되게 됐죠. 특히 비둘기가 갖고 있는 평화라는 상징을 가지고선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국가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메가 이벤트에 동원이 많이 됐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개체수가 원체 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조절하는 형태의 정책적인 변화, 그다음에 과학적인 근거들의 축적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해서 2009년에 결국에는 유해조류가 지정이 됐습니다. 비둘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제일 컸다고 보여지는데요. 비둘기가 예전부터 이제 그 갖고 있는 물질성들이 집으로 복귀하는 회귀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이유에서 사실 군사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고대부터. 그다음에 비둘기가 이제 그 특성을 이용해서 그 레이스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비둘기 경주 대회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고, 누가 더 빨리 돌아오는지, 누가 더 멀리 가는지 그런 식으로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그 평화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그 올림픽 경기에서 비둘기가 이제 전면적으로 하나의 자원으로서 동원이 됐던 거죠. 예전에 이제 그 철거민들을 소재로 다뤘던 다큐멘터리도 성북동 비둘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집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도시에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또 비둘기가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도시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존재로 이제 낙인이 많이 찍혔죠. 닭둘기라든지, 날지 못하는 비둘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테그마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있어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갖기 이전에 앞서서는 비둘기가 도시와 함께 어떤 물질적인 교합을 이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순히 이제 도시가 먹이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기보다는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성, 높은 건물들, 그다음에 이제 틈새 공간들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비둘기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면서 마치 이제 높은 곳에 안정적으로 동지를 틀고 하는 과정들이 도시의 어떤 성장과 또 일맥상통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고요. 또 이 개체수의 증가 과정이 일반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얘기하는 비둘기의 번식 속도랑 도시에서의 번식 속도가 또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도시에서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번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체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컨택 존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갖게 된 비둘기가 됐습니다. 비둘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그 집비둘기라고 하는 종은 하나의 종으로 좀 분리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종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아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흥미롭고 아이러니한 점은 한국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보호종으로 보호하고 있는 비둘기도 있습니다. 양비둘기, 굴비비둘기라고 불리는 비둘기 종이 있는데요.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이유는 유전적인 순수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집비둘기들이랑 물질적인 특성이 굉장히 비슷하고 생태적인 습성도 비슷해서 이제 얘네들끼리 서로 섞여서 이제 교배도 하고 번식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유전적인 순수성을 강조하게 되는 그 종의 특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관련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도시에서 보게 되는 그런 집비둘기들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제 생태계를 이뤄서 살고 있는데 그 종을 구분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 분류, 어떤 인간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일어난 종액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둘기 종이 좀 여러 가지, 딱 보기에도 여러 가지 종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비둘기, 또 바위비둘기라고 불리는 이 종들은 여러 형태의 어떤 아종들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어떤 종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일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로 자원으로서만 바라봐왔습니다. 동원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또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자연과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비둘기 외에도 참 많죠. 특히 이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고 있는 여러 생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60년대부터 70년대 그 사이에 이제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됐던 종들이 많습니다. 베스도 그렇고 물고기 베스도 그렇고 블루윌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생태적인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대부분의 종들이 인간의 별 이제 고민 없이 생태적인 어떤 그 특성들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제 식량이라든지 어떤 모피라든지 활용 목적, 자원으로서의 활용 목적을 가지고선 도입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걸 이제 고기로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가죽으로서 활용하는 형태의 어떤 동원들 그런 것들은 쭉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트러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특성이나 생태적인 맥락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책 입안이라든지 이제 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예외성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인간이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자연을 활용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입하거나 실행할 때 또는 여기에 기반된 정책들을 만들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태적인 특성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특성들을 고심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존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은 도 아니면 모, 실행 아니면 멈춤의 형태를, 단순한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인간의 사고도 사실 이분법적으로 굉장히 단편화되어 있는데 이 생태적인 맥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외래종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는 우리가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해충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 해충의 의미는 누구한테 해로운 곤충인 건지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존재론적인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실 공존의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성 또는 생태적 맥락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최소한의 어떤 삶의 서클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적인 조건들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사실 인간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외래종의 문제라든지 이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사실 이걸 굉장히 나이브하게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혹은 자연을 낭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본적인 존재론적 가정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이 공존의 문제를 좀 다시 한번 공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인간과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과연 이롭기만 한 것인지 이런 이제 공존의 문제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새는 이제는 이제 대중적으로도 많이 이제 알려진 용어가 되어가고 있죠. 인류새는 지질학적 용어로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는 신생대 4기입니다. 신생대 4기 홀로새 시기에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이 행성 전체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질학적 시기를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라고 부르면서 인류새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제안이 됐던 용어고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환경 문제, 우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환경 재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환기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 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과 성찰들을 좀 불러오고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류새의 근거와는 좀 별도로 사회과학자들이라든지 인문학, 예술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류새는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생물
또는 식물, 뭐 이제 비인간, 유기물, 무기물을 포함한 모든 이제 비인간 존재들을 연구를 할 때 또는 그들과의 관계성을 좀 고민을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언어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이 대변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들이 좀 다른 언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형태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재현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비둘기를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비둘기가 제 머리 위에 똥을 싸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감각적으로 나랑 같은 시공간에 지금 이런 존재들이 같이 살고 있었구나. 그들의 역사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그 깨우침, 그 존재론적인 환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둘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 그 외에도 참 도시에 많은 존재들이 비가시화된 형태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여러 무생물이라든지 뭐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과 나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감각을 좀 열어놓고선 있어야지만 깨우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존재의 순간을 알아차렸을 때 이들의 역사성, 이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이들이 갖고 있는 물질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는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그들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차렸을 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시각일 수도 있고 촉각이나 여러 다른 감각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상정할지 또 상정해왔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컷오버 페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안아주고 싶은 얼굴을 갖고 있는 동물들, 상징성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 동물들이죠. WWF 표지 사진이 이제 팬더가 된 이유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좀 더 친숙한 동물들 이런 것들을 좀 그 정동감을 훨씬 더 강하게 시킬 수 있는 그 정치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흔히 이제 최근에 반려동물로서 여러 산업화되고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문제를 볼 때 그 종과 개체 사이에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동물, 하나의 종, 인간 종이라고 했을 때도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 어디에 사는지 또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다 같은 호모사피엔스로 보진 않잖아요. 사실 동물들도 우리가 하나의 이제 학명으로 붙여진 하나의 종 단위가 있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로컬리티도 있고 이들이 갖고 있는 배경도 있고 이들이 경험해온 경험의 역사도 있고 사실 그래서 종과 개체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해놓은 여러 경계들이 있는데 뭐 국가의 영토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체성의 정치도 그렇고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제 그 동식물들의 이동들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의 종으로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각각의 개체들이 갖고 있는 혹은 각각의 그룹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과 역사성 경험들을 좀 더 포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마니아층에서는 우리가 그 컷오버 페이스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동물들도 굉장히 마니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고 그렇구나라고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인 개개인의 어떤 관계성, 인간 개인과 동물 개인의 어떤 관계성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거를 같이 구성해왔던 어떤 사회적인 모드가 또 존재를 할 것이고 문화적인 또 상징적인 여러 이제 특징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세심하게 좀 검토하고 바라봐야지 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이런 이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